2014년 8월 승합차 한 대가 갓길에 서 있던 8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는 숨지고 말았는데요. 크게 막 울더라고요. 막 자기 와이프 이름을 부르면서 막 울더라고요. 남편은 안전벨트를 착용한 덕분에 가까스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닌 것 같다라는 제보를 해주신 거고요. 제보에 따르면 장례식장에서 수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자, 이유를 찾기 위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이 씨가 운영하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씨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니야, 엄마 찾으러 가! 엄마 찾을 때 가! 내기는 아무 소리도 안 들어오니까. 버는 걸 전부 다 네. 거의 다 보험금으로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이 씨는 6년에 걸쳐 아내의 이름으로 보험을 총 26개나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금이 한 달에 약 1,000만 원 가까이 돼 보험 사기가 의심됐는데요. 관련 금액이 약 한 95억 정도 됐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 그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약 한 1억 9천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금을 부당하게 사취할 목적으로 고의적 행위를 하는 보험 사기의 경우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2009년 7월에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2015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진단받은 이 남성. 혼자 있을 땐 2다리로 이렇게 가뿐히 일어나 짐까지 옮깁니다. 바로 보험금을 타기 위한 속임수였던 거죠. 보험 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험료를 인상시키자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험 사기가 좀 지능화되고 좀 교묘화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찾기가 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주위의 제보자분들이 제보를 해주시면 의사의 진료 없이 진료 기록부를 조작했던 사람을 신고해 받은 금액이 약 2,500만 원. 또 자동차 경기를 목적으로 운행하다 사고로 조작한 보험 사기 사건, 이 제보자도 1,700만 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허위 입원 및 과잉 치료를 반복했던 사람을 제보했던 사건도 있었는데요. 2015년과 16년 보험 사기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신고 건수는 증가했는데 포상금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보험 사기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하니까 포상금 신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소액으로 나온 거죠, 포상금이. 네, 지난해부터 개정된 보험 사기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입니다. 높은 금액의 보험 사기를 적발했을 때는 오히려 포상금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기준을 적용하면 포상금이 2억 상당이었던 신고자가 받게 되는 금액 4분의 1 수준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득을 본 거죠, 이게. 포상금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을 했지만 많이 주던 걸 적게 주게끔 만들었던 그 해당 건수가 늘어나서 보험금, 포상금 지급을 줄였기 때문에 그 이익은 보험사가 본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정말 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한 기준인지 아니면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방안인지 의문스러워집니다. 자, 이곳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놀라워하는 표정들인데요. 배터리 조종기 뭐 그거 그럼 이거 전용 살려줘! 다 직접 뭐죠? 조립을 하는 거예요. 궁금해요. 이게 저쪽에서 날고 네, 있는 지금 드론이잖아요. 선수들이 지금 보고 있는 내가 그 안에 타고 있는 느낌이죠. 아, 뭔가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체 뭘 쓰고 있는 걸까요? 완전히 집중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FPV 레이싱 드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시는 화면이 바로 1인칭 시점의 드론 운전 모습입니다. 이 드론은 경주용이고 우승 규칙은 각 코스를 정확하게 통과해 가장 빨리 들어오는 건데요. 자, 일반적인 촬영 드론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죠? 만들어져 있고요. 날리는 속도는 130km 정도 굉장히 나온다고 빠르네요. 보시면 되고요. 자, 드론 경주는 각 대회마다 코스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정교한 운전 솜씨가 필요합니다. 이 대회에서는 경주 코스를 사전에 미리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회 당일에 코스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한강공원에 모인 데는 이유가 다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세계 대회가 있어요. 레이싱 드론 세계 대회가 이 친구가 아마추어부에서 어린이 같은데요? 아, 이때 보이죠? 올해 중학교 2학년생인 조영훈 학생입니다. 드론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조영훈 학생. 경력 1년 만에 이번 대회 유력 우승 후보로 떠올랐대요. 속도감이 되게
많이 느껴지니까 짜릿함이 있어요. 500만 원 넘게 쓴 것 같아요. 네, 영훈 학생이 탄탄한 드론 운전 실력을 갖게 된 데에는 바로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제 아들하고 항상 같이 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맨날 나오니까 좋고 같은 주제를 놓고 항상 대화를 하니까 얘기도 잘 통하고 좋습니다. 자, 이 드론 덕분에 한창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겪는 아들은 아버지와 속 깊은 이야기까지 터놓고 할 정도로 무척 가까워졌다고요. 열심히 연습해서 꼭 좋은 성적 내겠습니다. 화이팅!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차세대 e스포츠로 급부상하고 있는 드론 레이싱. 앞으로 레이싱 기대주들의 활약과 레이싱의 분야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1인 청년 가구의 약 36%가 주거 빈곤층이고요. 이 중 70%가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에 주거 비용 마련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인데요. 자, 그런데 기숙사 신축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2년째 제자리 걸음인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기숙사 신축 문제를 둘러싼 의견 대립,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는데요. 안 되면 죽기 살기로 반대할 거예요. 저는요. 우리 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 내 기숙사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시청 앞으로 모여든 겁니다. 기숙사를 짓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로 먹고 사는데 기숙사 지으면 방이 하나도 안 나가니까 우리가 지금도 기숙사가 너무 많은데 현재 2,400개를 짓는 데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 직접 해당 대학교를 찾아가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주거비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 뭐 2천만 원, 3천만 원에 월 50만 원 되는 비용들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기숙사 같은 거 24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자, 해당 학교 기숙사의 경쟁률은 현재 2.7대 1, 서울과 경기권 학생들을 포함한다면 5대 1로 기숙사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 근처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2040년 관리비는 5만 원이에요. 자, 한눈에 딱 봐도 비좁아 보이는 원룸은 네. 생활용품들로 가득 찼지만 서울에 거처가 따로 없는 학생에게는 유일하게 발을 뻗고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또 중국에서 온 유학생은 친구와 함께 보증금 1,000만 원에 매달 75만 원을 나눠서 내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1,000만 원 이런 큰 돈으로 지불하면은 좀 갑자기 집에서도 부담. 목돈이니까. 인명살기도 보고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대충 가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평일에는 치킨집만 하고 주말에는 2개를 했어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10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그냥 풀로. 대학생들에게는 매달 내야 하는 월세 비용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학가 인근의 원룸 수요는 어떨까요? 45, 50 더 있어도 나가요. 자, 부동산 관계자의 말을 입증하듯이 주변을 거닐다 보니 원룸 신축 공사 현장이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네. 주민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학생들을 입장을 반영하죠. 보통 학생들 등록금 요새 엄청 비싸잖아요. 그 부모들 입장도 시골에서 오면 있을 거고 자, 수도권 원룸 세입자 대학생들의 평균 월세 보증금은 얼마일까요? 바로 1,418만 원입니다. 한 달 평균 월세로는 42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월세를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78.9%로 대다수였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로 월세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학비도 비싼데 생활비까지 하려면 일단 뭐 환경이 많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지켜야지 이해가 안 되죠? 그분들 욕심이죠.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반대를 그냥 반대를 하는 것 같아서. 원룸의 수요가 줄어들까 봐 청년 주거난을 외면하고 있는 주민들. 우리나라는 연금 돈도 안 줘. 늙었다고 집 하나 있다고 세금만 내고 살아 지금.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은 지금 계속 기숙사만 활성시키는 거예요.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산다니까요 지금. 다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기숙사 신축 계획이 공개된 2015년부터 시작된 갈등.
지난해 9월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하면서 더욱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계획했던 사업이지만 서울시는 왜 원만히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민들만 어느 정도 수용이 되면은 바로라도 착공 가능합니다. 저희는 주민들 반대 때문에 특혜 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해당 대학과 인근 주민 그리고 학생들 간의 갈등이 의견이 분분해서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관련 부서 협의도 해요. 그 전체적으로 이제 기획사업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세부서 조성 계획을 보거든요. 거기에 나온 의견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좀 시간이 걸린 거고요. 더욱 큰 문제는 이런 갈등이 서울 전역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들과 주민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매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지역 주민들 간에도 찬반 의견이 있고 학생들의 어떤 찬성 의견 이런 것들이 좀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한쪽에 편을 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고 있는 꿈 많은 청춘들. 그들이 민달팽이 신세로 전락하게 된 데에는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현실이 자리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매매가가 100억 원에 달하는 건물을 소유하고 남부러울 것 없이 지내던 70대 김 씨. 그의 한 달 임대료 수익만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닥친 불행. 막내 아들이 아버님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방문 신고를 해서 접수가 된 겁니다. 핸드폰이 꺼져 있고 한 반나절 정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70대 김 씨. 그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실종의 근거를 찾기 위해 경찰은 거주지 수색부터 시작했습니다. 범죄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판단을 못했던 부분이 출입문이 강제로 열렸다든지 아니면 창문이 열려 있다든지 아니면 집안이 흐트러져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말의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샅샅이 수색을 했지만 실종의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소파 뒤에서 혈흔으로 의심되는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루미놀 검사 결과 얼룩은 혈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벽면에 묻은 피를 지운 흔적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피가 이렇게 비산이 되니까 닦고 벽면에 있는 걸 닦고 밑에 부분 미처 다 닦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제 소파를 뒤로 이렇게 벽면 쪽으로 이렇게 밀어난 거죠. 누군가의 침입에 의한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 용의자는 유일한 단서인 혈흔을 지워서 완벽 범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혈흔의 발견으로 실종 사건이 강력 사건으로 바뀌었는데요. 가족 관계 때문에 혹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범죄는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한 이틀 전에도 큰형네 집에 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평소 김 씨와 그의 자녀들은 서로 왕래가 잦고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김 씨는 경기도에서 농사를 짓던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가며 농사 지은 돈으로 자녀들을 전부 건실하게 키워냈죠. 부인과 사별 후 평범하게 지내던 그의 삶에도 큰 변화가 일었습니다. 바로 김 씨의 땅이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막대한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기대하며 막대한 토지 보상금으로 연고가 없는 부산에 수십억짜리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재력가 김 씨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사하던 중 경찰은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실종자에게 묘령의 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종자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폐암이 있으셨다 보니까 뭐 음식 조절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설거지라든지 뭐 청소라든지 이런 거 이제 가사를 좀 도와주셔야 될 그런 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김 씨를 수발한 사람은 다름 아닌 40대 박 씨였습니다. 피해자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가사 도우미했습니다. 그 피해자분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가사 도우미로 일하기 전 박 씨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죠. 평소 밝고 싹싹한 박 씨에게 관심이 많았던 김 씨. 그럼 그는 박 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본인을 위해 가사 도우미로 일해달라는 것.
박 씨는 김 씨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그들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으로 한 집에서 살게 됩니다. 할 것도 없어. 그런데 이 둘을 기억하는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가 수상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12년도에 그 건물주분 안 좋아하는데 그 여자분이 그 좀 돌봐줬다고 하더라고 오랫동안 잘 돌봐주면서 같이 살아면서 말 그대로 동거였지. 동거를 하면서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던 그들. 사람들의 의심은 커져갔고 경찰도 박 씨가 김 씨의 실종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랑 여행을 다녔을 뿐이지 전혀 거기 그만두고서 연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사 도우미를 그만둔 지 8개월, 경찰은 박 씨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귀던 남자친구하고 강원도 쪽으로 해서 경남, 전라도권 쪽으로 여행을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카드는 전혀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울산과 양산 등 부산 근처에서만 카드가 사용되고 현금이 인출된 것이죠. 그렇게 김 씨의 옷을 입고 CCTV에 포착된 한 남자. 지지부진한 수사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지만 더 이상 추적은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 박 씨에게 남자친구 최 씨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 실종자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셨던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이제 탐문 수사를 진행했고, 거기서 가사 도우미의 내연남으로 약점을 잡아서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그런 어떤 진술을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가사 도우미의 남자친구는 왕왕 김 씨를 찾아가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렇다면 최 씨가 김 씨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실종 사건 발생 당시 최 씨도 여자친구인 박 씨와 여행 중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 씨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 추적을 실시. 경찰은 유독 착발신이 많은 번호 하나를 특정하게 됩니다. 그 번호의 주인은 바로 김 씨의 카드를 사용한 남자 강 씨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집에. 그래서 저는 그냥 카드만 훔쳐서 나온 거예요. 혐의를 부인하는 강 씨. 그렇기에 경찰은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실종자의 차량이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난 이후에 어디 톨게이트를 통행을 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밀양 쪽에 IC를 통과할 때 그 시점에 아마 사체를 유기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최종적으로 해줬습니다. 야산에서 쓰레기와 뒤섞여 부패가 된 김 씨. 국과수 부검 결과 온몸이 골절돼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강 씨를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작은 흔적도 지나치지 않기 위해 꼼꼼히 수색한 결과 피가 묻은 수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경찰은 즉시 DNA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분석 결과 수건에 묻은 혈흔은 피해자 김 씨의 것이었습니다. 집요한 수색 끝에 강 씨가 피해자 김 씨를 살해한 증거들이 속속 나타났습니다. 이제 김 씨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끝났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 노래를 받았을 뿐이에요. 강 씨의 배후에는 범행을 사주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 씨가 가사 도우미로 일할 때 유흥주점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 사건이 발생하기 8개월 전부터 동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7개월 전 피해자 김 씨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박 씨에게 음식점을 차려주게 됩니다. 박 씨의 속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말이죠. 그녀는 몰래 남자친구 최 씨와 음식점을 꾸려 나가려 했지만 적자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생활이 궁핍해지자 박 씨와 최 씨는 피해자의 재산을 뺏기 위한 범행을 계획하고 후배 강 씨를 끌어들입니다. 가사도우미였던 박 씨는 피해자의 집 구조를 설명해 주었고 강 씨는 어렵지 않게 피해자의 집으로 잠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탐욕에 눈이 멀어 저지른 끔찍한 범죄. 피해자도 피의자도 승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심각한 구강 질환을 호소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제가 치아가 이렇게까지 솔직히 말해서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도 많이 빠진 상태지만 잇몸도 많이 안 좋은 상태라 가지고 그가 망설이며 공개한 모습은 충격적인데요. 43 그의 치아가 대부분은 틀니였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전십 때는 거의 안 오고 자기 전에 그냥 한 번 하는 정도로 그냥 대충 이 닦고 하는 것 같아요. 뺐던 것 같아요. 관리 소홀로 이상이 생긴 건 알고 있었지만 바쁜 일상에 쫓겨 방치하기를 20여 년.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본인의 치아에 12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랑니까지 포함해서 28개의 치아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뭐 반 이상이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치과를 찾았을 땐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 절반이 넘는 치아를 뽑았지만 입안 곳곳에는 아직 세균이 가득한데요. 이게 균덩어리, 이게 바이오필름, 박테리아 덩어리를 바이오필름 때문에 그 균덩어리 때문에 이렇게 뼈들이 다 녹은 겁니다. 3분의 2 정도의 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3분의 2 정도에. 근데 이미 여기는 뼈가 다 녹았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2분의 1 이하고요. 입속 세균이 만든 플라크로 잇몸까지 모두 망가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꾸준히 치과를 다니면서 했어야 하지 않았나. 지금 와서 후회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입속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심각한 전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비감염성 만성질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당뇨, 고혈압, 경색 이런 부분들, 심지어는 조상까지도 구강에 있는 바이오필름이 오래된 바이오필름이 있을수록 그런 질환이 늘어나는 보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플라크를 만드는 범인 역시 입속 세균인데요. 이 균이 전신을 돌며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 폐렴, 류머티즘 관절염을 일으키는 시한폭탄으로 변합니다. 네.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노력으로 구강 건강을 되찾은 분도 있습니다. 그 충치 부위에 음식이 닿으면은 엄청 시리고 겨울에 찬바람을 쐬면은 그 찬 공기가 이빨에 닿아도 시릴 정도로 좀 안 많이 좋았었군요. 안 좋았어요. 네, 학창 시절 치아 관리 소홀로 앞니와 송곳니를 제외한 모든 치아에 충치가 있었던 아영 씨. 어릴 때부터 아마 양치질 습관을 잘 들이지 못해서 칫솔질이 안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고요. 그래서 충치 세균이 많이 늘어나서 치아가 점점 썩게 된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치아 검진으로 입속 나쁜 세균을 예방하는 건 기본. 또 하나의 비법은 바로 뭘 먹고 나면은 바로 양치를 하는 편이에요.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관리법. 올바른 방법으로 꼼꼼히 칫솔질한 후에 다양한 구강관리 도구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런 방법이 정말 입속 세균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칫솔질로 구강 내 치태라든지 음식물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음식물 섭취 후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이 입속에 얼마나 있는지 보니까 치아를 가득 뒤덮고 있는 플라그와 세균들. 꼼꼼히 칫솔질한 후 얼마나 사라졌을까요? 줄긴 했지만 여전히 치아 사이사이에 가득 남아있는 플라크. 치아 사이 찌꺼기를 빼는 치실까지 하면 차이가 보이나요? 붉은 플라크가 한결 줄었습니다. 이번엔 칫솔질의 치실 그리고 마무리로 구강 청결제까지 사용해봤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처음보다 확연하게 사라진 플라크와 세균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강 관리를 하는 것이 플라크 제거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칫솔질만으로 관리할 수 없는 입속 면적 75% 세균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월 9일 구강 보건의 날을 맞아 올바르게 구강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강 보건의 날을 맞아서 오늘 치즈과 전문의 박준봉 교수님 모시고 치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사실 20대 때는 뭐 치아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에 소홀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젊은 나이에 치아를 몽땅 잃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구강 건강, 네. 입속의 건강은 세균으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네. 이것이 세균이 번성해가지고 불어나게 되면은 누구나 나이에 관계없이 빨리 침범이 되게 되죠. 네, 그렇군요. 박사님,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도 이 건치왕, 네, 중학교, 고등학교 건치왕인데 저희 아버지도 좀 치아가 좋으신 편이에요. 네. 치아 건강이 좀 유전이 되는 게 있나요? 유전이라기보다는 네. 그 집안에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음식도 비슷하게 되고 같이 어떤 습식 자체가 유사하기 때문에 생활 습관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 유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제. 네. 사실은 그렇지가 않군요. 예. 네. 네. 그리고 관리 소홀로 젊은 층의 구강 질환이 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령대별로 혹시 또 관리하는데 차이가 있을까요? 연령대별로는 어린 10대까지는 빨리 이 생활 습관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 네. 관리를 할 때. 그러면 20대, 30대는 되게 저희들이 식사를 하거나 또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관리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고 네. 30대가 40대 가까이 되려면 그때부터는 이제 파괴가 시작되죠. 대개 25세 이상 되면은 치주 조직에 노화가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들 보고 그다음에 40에서 60 하면 60에서 90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네. 뭐냐면은 40대에서 60대까지 건강을 제대로 관리를 해놔야 노인 되실 때도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VCR이요. 본인의 나이대에 맞는 올바른 구강 관리법으로 치아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VCR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하얗고 튼튼한 건강한 치아를 가진 대한민국의 건치 3인강 그 첫 번째 주인공은요. 안녕하세요. 방송인 이판이십니다. 일일 닭장 하루 3번이 닭장 밥 먹고 3분 이내 3분 동안이 닭장. 자, 그녀가 치아 관리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밥 먹다가도 이빨이 막 부러져서 막 떨어지고 그랬었어요. 고생을 식사 너무 많이 중이고요. 하다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는 노력형 관리자입니다. 자, 그녀의 관리법은 뭘까요? 일단 초벌구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초벌구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칫솔질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동 칫솔 있잖아요. 전동 칫솔로 이빨 한 개 한 개씩 골고루 닦아줘요. 아주 디테일하게. 각자 장단점을 가진 일반 칫솔과 전동 칫솔 두 가지 칫솔을 이용해 꼼꼼히 칫솔질하고 치실과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에 낀 찌꺼기를 제거한 후 마무리로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는 게 그녀의 비법입니다. 정말 꼼꼼하게 하시네요. 구강 청결제는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칫솔이 닿지 못하는 치간 삼각 부위와 같은 어두운 부위 또는 아래 부위에 쉽게 흘러 들어가서 그 부위에서 살균 작용을 보이기 때문에 칫솔이 담당하지 못하는 청결 작용을 보입니다. 누구세요? 네. 벌써 입혀놨어요. 자, 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놀이가 좀 특이해요. 100번 해야 되지. 3분 동안 100번 해야 되지. 치카치카 하자는 재미없고 빨리 구해줘야 돼요. 빨리 변균해서 구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놀이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닦기 놀이로 거부감을 없앤 덕분에 양치질은 딸 이브의 취미가 됐습니다. 너무 잘한다. 너무 이뻐. 너무 괜찮은 취미네. 바닥 닦아야 되죠. 네 하고 해요. 사탕처럼 보이지만 혀 클리너예요. 그렇지. 너무 잘한다. 사탕 같죠? 네, 아이들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치 사이 벌어진 곳도 부드러운 치실로 쓸어주는데요. 조금씩 위 이빨 이렇게 위로. 그렇지. 우리 아이가 커가면서 그 이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한 시간이어서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어릴 때 습관이 중요하죠. 네, 이판이치에서 두 번째 주인공은 교내 건치왕으로 소문이 자자한 네, 맞습니다. 12살 광민철 군입니다. 양치 하루 8번. 8번이요? 네, 민철 군의 일상을 지켜봤는데요. 편식 없이 골고루 꼭꼭 씹어서 맛있게 식사를 한 후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 오래 꼼꼼하게 이를 닦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네, 물에 헹군 칫솔로 다시 이를 닦습니다. 치약 없이요. 물량 취했어요. 네, 덕분에 치약 잔여물까지 깔끔해졌죠. 간식을 잘 먹진 않지만 물을 제외한 모든 음식을 먹은 후엔 바로바로 양치질을 해주고요. 우유 마신 후에도 바로요. 나중에 이걸로 마무리 우물우물 태워해가지고 깔끔하게. 보기만 해도 개운하네. 헹구지 말고 입만 닦고. 헹구면 안 되나 봐요. 오는 친구들 막 그런 거 보고 난 다음에 본인도 그 치과 가서 저렇게 하기 싫다고 열심히 양치를 하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많이 높잖아요. 습기도 많이 차고 세균 번식들이 많이 있어서 네, 이거를 살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강청결지에 칫솔을 담궈두는 것만으로도 살균이 될까요? 정말 세균이 줄어드는지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살균 전의 세균 수치는 무려 498. 구강청결지에 10분간 담가놨다가 다시 측정을 하니 놀랍게도 101. 세균의 수가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자, 마지막 건치 3인방 중 한 명을 만나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작년에 역대 최고령 건치인으로 뽑힌 78세 오선순 어머님. 상장을 간직하고 계셨는데요. 32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치 하나도 아직까지 없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좀 부러워하지. 대단하십니다. 70대 후반에도 틀리 없이 본인의 치아를 가지고 있는 비결이 궁금했는데요. 자, 그런데 칫솔이 4개나 있어요. 저걸 다 쓰신다고요? 4개가 다 쓰는 다용이 틀려요. 네, 우선 기상 직후 사용하는 물 양치용 칫솔이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표면이 넓은 미세모로는 치약을 사용해 이 전체를 닦고요. 앞니를 닦을 때는 칫솔모가 단단한 3번째 칫솔을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작은 칫솔로 어금니 깊숙한 곳까지 꼼꼼히 닦습니다. 다 이게 속에 내장도 다 건강해요. 본인의 연령과 치아 상태에 알맞는 방법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구강 건강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망가진 치아를 건강한 치아로 대국민 망치 개선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 덕소의 한 수영장. 아쿠아로빅 수업이 한창인데요. 회원 대부분이 5, 60대 주부로 약해진 관절만큼 치아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치아 문제 생기면 달려갑니다. 망치 개선 군단 출동!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치아하고 잇몸 사이를 거기 딱 맞는 치간 칫솔 있죠. 그거를 이제 약국이나 스킬링 하면 여기를 딱 하면 아파요. 그래서 못하게 해요. 그 에나멜층이 깨진 거예요. 입냄새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조금 약간 통증이 있어 골고루 올라가긴 하셨네요. 많이 올라갔네 밑에는. 어금니 물어보시고 물어보세요. 오늘의 망치는 과연 누굴까요? 입냄새가 고민이라는 이성주 씨입니다. 입냄새가 좀 나는 편이라서 상대편이 이제 이렇게 손만 이렇게 올라가도 내 입냄새인가 싶고 누구랑 대화를 나눌 때도 꼭 그냥 물 한 모금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껌을 씹는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신경이 조금 많이 쓰이고. 입냄새가 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나라 평균 56세 어머님들 상태보다 좀 더 나쁜 상태세요. 치아를 뽑아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한 잇몸이 입냄새의 원인? 뼈가 다 녹아가지고 치아 뿌리를 염증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맨 끝에 치아 같은 경우는 10mm 이상, 거의 1cm 이상 뼈가 녹아있는 상태고요. 치아 뿌리에 그 잇몸 염증이 있다 그래서 치근단 치주염이라 그러고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풍치입니다. 검사 결과 치주 질환이 심각한 상태. 이게 잇몸의 염증이에요. 그래서 구강 건조증이 있으시면 염증이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구강 건조증까지
우리 몸의 침 분비가 줄어들고 침 양이 줄어들면은 세균에 저항할 수 있는 좋은 성분이 침에 들어있는데 그 침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더욱 그 치주염에 취약한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입안이 건조할수록 치주 질환은 심해지고 그 염증 때문에 구취가 난다는 것. 구취가 얼마나 심각한지 검사해봤더니 최고치가 71이 나왔습니다. 가벼이 넘길 수준은 아닌데요. 빨리 치료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입냄새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 키워드는 물과 친해지기입니다. 틈틈이 물을 마셔서 입안을 촉촉하게 만들고 구취를 일으키는 세균의 번식을 막아야 합니다. 끝에 어금니부터 잃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끝에 어금니 칫솔 이런 걸로 뒷부분을 잘 닦으셔야 돼요.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남으면 입속 세균이 이 찌꺼기를 분해하면서 악취를 나게 하는 거죠. 입속 청결 중요하겠죠? 혀의 오돌도돌한 부분이 누구나 있잖아요. 오돌도돌한 사이사이로 세균이 끼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니까 닦으셔야 되고. 입냄새를 잡는 비결 또 있습니다. 입안에 침이 마르지 않도록 침샘을 자극해주는 건데요. 양치할 때 칫솔모로 치아와 잇몸을 쓸어주듯 닦아주기만 해도 침샘 분비가 더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갈수록 이는 소중하니까 칫솔질을 잘해서 튼튼한 이를 만들어야겠어요. 올바른 양치로 입속 세균 잡고 입냄새도 잡으세요. 네. 저희는 사실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구강청결제 자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자주 사용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저희 교수님?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면 이상하게 된다는 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대개의 구강청결제가 암이나 무슨 다른 질환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 혹시 되면 착색은 생길 수가 있어도 그 자체가 구강 점막이나 건조하는 것을 갖다가 줄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이요. 요즘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날씨가 더워질 때 구강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점도 좀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구강 청결은 한 여름 되게 되면은 되게 우리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발표에 의하면은 되게 한 6월에서 8월 정도 되면 환자들이 한 8% 정도 증가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에 의하면은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면역력이 좀 떨어지니까 세균들이 많이 번식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여름에 청정 음식을 많이 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치아가 산도가 좀 높아지면은 치아에 탈회가 되고 그래가지고 치아에 많이 닳아지는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겠네요, 여름에는. 네. 자, 오늘은 구강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심한 가슴 통증으로 고민이신 분들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60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예가 이슈를 직접 골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강경은의 연예픽입니다. 6월 극장가를 뒤흔든 영화들의 공통점, 바로 강인한 여자 캐릭터의 등장입니다. 원더우먼 미이라에 이어 여배우 돌프를 몰고 올 또 하나의 영화 악녀가 바로 어제 개봉했습니다. 제 모습은 제가 아니에요. 네, 킬러로 키워진 여자가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된 후 펼치는 처절한 복수극을 담은 영화 악녀. 칸 영화제에 초청된 이후 115개국에 선판매되기도 했는데요. 그 가운데 배우 김옥빈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역시 잘하고 대단합니다. 액션 같은 것 장르 부분들은 일단 남성들의 전유물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일단은 이거를 제가 잘 소화를 해야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더 많은 캐릭터를 여성을 이제 주인공으로 해서 더 많은 액션들을 해 나아갈 수 있겠구나. 네, 김옥빈 씨 그야말로 죽을 만큼 고생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감독과 배우들의 극찬은 물론 관객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김옥빈 정말 멋있습니다. 김옥빈 씨 걸크러쉬 짱이에요. 네, 많은 관객들이 김옥빈 씨를 보고 걸크러쉬를 떠올렸습니다. 이 여성이 같은 여성을 보고 느끼는 동경과 선망을 일컫는 신조어 걸크러쉬는 2017년 콘텐츠 산업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선택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은 이 걸크러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짧은 머리, 귀여운 입술? 터프하고 털털한 성격. 당장이라도 환불해줘야 할 것 같은 진한 메이크업만 상상하셨나요?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으로 센 언니가 있죠. 남자들하고도 어울려서 주먹 다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그런. 근데 이 유형의 언니들, 남자도 무릎 꿇리는 액션은 물론이고요. 베이비, 앞문 닫아. 뒷문 열고.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카리스마까지 갖췄습니다. 우리 스튜디오에 지금 손님 한 분이 오신 것 같은데 저분 왜 온 거예요? 윤정수 씨 아니에요? 여자 일하는데 오지 말랬지. 네, 김숙 씨는 가부장적 관습을 정면 돌파하는 사이다 발언으로 가숙, 수크러쉬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대세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걸크러쉬라고 대변되는 좀 강한 여성을 봤을 때 매력적이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여기 의외의 걸크러쉬 스타도 있습니다. 때론 사랑스럽게, 때론 스타일리시하게 팬들을 사로잡는 이들도 또 다른 걸크러쉬의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나보다 확실하게 좀 더 잘하는 게 있고 그것을 충분히 닮아가게끔 하는 욕구가 생기게 하는 그런 대상이라면 다 걸크러쉬인 거죠. 네, 그렇다면 대중이 뽑은 최고의 걸크러쉬 스타 누구일까요? 당연히 김숙이지. 걸크러쉬? 걸크러쉬 하지원이지. 가수. 아니야 박보영이야. 안 돼. 이미지에서 그냥 막 불꽃이 그냥 막 남자는 돈 쓰는 거 아니야? 네, 총 369명이 참여한 길거리 투표. 압도적인 지지로 김숙 씨가 최고의 걸크러쉬 스타로 뽑혔습니다. 김숙 씨는 언어를 그리고 참 여성적 입장에서 써요. 일종의 미러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성의 언어와 남성의 권위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건데 그게 갖고 있는 쾌감이 상당한 거죠. 네, 이런 걸크러쉬 열풍은 여성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룹 내 걸크러쉬를 담당하는 멤버가 따로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걸크러쉬란 말을 붙여서 그것들을 소비하게끔 유도를 했죠. 여성들이 어떤 문화산업이든 주요한 고객이기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걸크러쉬라는 단어 자체를 상품에 쓰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데 이게 또 너무 여기저기서 다 걸크러쉬 이것도 걸크러쉬 저것도 걸크러쉬 하면 어느 순간 이게 희석이 되겠죠? 연예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서 사용되는 걸크러쉬라는 말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여자가 걸크러쉬야, 그녀는 참 걸크러쉬야 라고 말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여성을 이렇게 대상화하는 규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여성의 모습이 다양하게 보여졌다면 걸크러쉬라는 단어도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걸크러쉬 캐릭터의 인기는 여성 캐릭터의 전형성을 깨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만큼 대중문화에서 여성의 이미지가 한정적으로만 소비되었다는 의미로도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의 연예픽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자, 아가 이거 먹어보자. 싫어 양파 싫어. 양파가 많이 크네요. 양파 맛있는 거야. 때를 많이 쓰네요. 아이가 양파를 싫어한다고요? 걱정 마세요. 양파를 이용한 맛있는 요리를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양파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 오늘은 아이들도 좋아하는 양파 요리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은 모르는 양파의 달콤한 매력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우선 요리에 들어갈 두부를 구워줄게요. 자, 먼저 영양 만점 두부를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이제 소스를 준비할게요. 소스는 따로 비법이 있나요? 짠! 이게 소스의 비법인데요. 그거 마트에서 파는 다시팩 아닌가요? 네, 맞아요. 진한 다시마 육수와 각종 양념의 만남, 깊은 풍미로 무장한 간장 소스 완성입니다. 양파가 남았네요. 네, 양파를 채 썰어줄게요. 오늘 요리의 핵심인 아삭아삭한 양파도 아낌없이 준비해주세요. 네. 이 양파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양파가요? 사람이 아닌데.
양파는 수염이 있으니까 남자. 여자일 것 같아요. 여자일 것 같아요? 네. 맞았어요. 진짜요? 어떻게요? 왜요? 납작하게 생긴 게 암양파, 뾰족한 게 수양파입니다. 모르셨죠? 준비된 재료들을 다 같이 끓여줄게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두부와 양파에 구석구석 간장 소스를 입혀주세요. 그럼 그동안 이번 주 물가 동향 알아볼까요? 이번 주엔 멜론, 다다기 오이 등의 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상승폭은 전반적으로 근소한 수준이네요. 사과는 공급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가격이 올랐고요. 다다기 오이는 출하량 증가로 가격이 내렸습니다. 다음 주엔 열무, 양파, 삼겹살의 가격 상승, 주키니, 호박, 토마토, 갈치의 물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제 달달한 소스 듬뿍 머금은 재료들을 밥 위에 얹으면 햇양파, 두부덮밥 완성입니다. 평범한 재료들이 이뤄내는 환상의 하모니, 햇양파 두부덮밥 완성! 매운맛이 하나도 안 나고 달콤한 맛 남았어요. 그리고 두부가 워낙 부드러워서 아이들도 잘 먹고 이 안 좋으신 어른들도 굉장히 잘 맞아요. 드실 것 같아요. 이번 주말 아이들과 함께 건강한 양파 요리 어떠세요?